네, 안녕하세요. 타로에 대해서 오늘 제가 공개 강의를 갖다가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에게 타로가 어떤 것이고, 또 타로의 어떤 그런 역사라든지, 그게 과연 신빙성이 있을까, 적중률은 어느 정도나 될 것인가, 그리고 또 공부해 나가는 방법 등 간략하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타로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 분 계세요? 없습니다. 이분 아까 상담 좀 해보셨다고 그러던데. 네. 어떤 타로 가지고 계세요? 책이 뭔지도 모르고. 자, 먼저 타로 하면 그냥 젊은이들, 그리고 가벼운 어떤 그런 게임과 같은 어떤 그러한 느낌으로 다가가는 어떤 그런 측면이 강한데, 그럼 일단 제가 타로란 도대체 무엇이고 역사적인 어떤 그런 흐름부터 한번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들한테 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타로의 기원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하게 이 정도의 타로가 나왔다 이렇게 된 건 없어요. 그래서 학자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데, 실제로 심지어는 한 4,000년 정도 전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가장 오래된 현존하는 실물이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카드는 1325년에 독일에 서 있는 카드가 가장 지금 오래된 카드로 남아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독일에서 나와 있는 이 카드는 실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카드의 어떤 이미지에 조금 부족한 면이 많다. 이래가지고 실제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카드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 어떤 그런 측면이 강하고요. 그럼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78장짜리 카드가 언제 완성이 되고 확립이 되었냐면 이탈리아에서 1450년에 비스콘티 스포르자라는 그런 카드가 나오면서 78장짜리 카드가 완성되게 됐습니다. 실제로 이 카드는 그때 당시에 현존해 있는 카드 그대로가 지금까지 전해져 온 건 아니고 중간에 이렇게 보완되어 가지고 빠져 있는 거는 보완되어 가지고 전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요 뒤로 나오면서 15세기 중후반 넘어가면서 솔라부스카 덱이라고 하는 카드가 나오게 되었고요. 뒤에 프랑스로 넘어가면서 거기서 마르세유 타로 카드가 나오게 됐어요. 자, 그러면 실제로 당시에 그 카드들은 도대체 어떤 쓰임으로 됐을까? 실제로 집시들이 이동하면서 이 카드들이 전파됐다라고 하는데, 맨 처음에 집시들은 점술용으로 많이 사용되었다고 해요. 근데 유럽으로 전파되면서 당시 인쇄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발달되지 못한 어떤 그런 측면 때문에 귀족들의 어떤 놀이, 도박, 단순한 게임,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점점 16세기 후반부 정도 가면서부터는 이제 그게 점술용과 게임용을 갖다가 분리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7세기 정도에 프랑스로 넘어가게 됐는데, 프랑스에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어떤 문화적인 분위기 자체는 이집트적인 어떤 그런 성향이 좀 많이 이렇게 저변에 깔려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어떤 그런 들어와 있던 타로 카드와 이집트적인 어떤 문화적인 것과 결합이 되어 가지고 만들어진 게 아까 말씀드렸던 마르세유 타로 카드. 그래서 요때 만들어진 게 거의 타로 카드의 어떤 이론적인, 그리고 어떤
이념적인 거, 이런 것들이 점점 더 타로 카드에 이렇게 접목이 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8세기 들어가면서 에틸라 타로 카드가 나오게 됐는데, 이 카드에 우리가 지금 타로 카드에서 좀 가장 좀 논란이 조금 많은 부분 중에 한 부분인 정력 개념이 도입이 됐습니다. 정력 개념. 정력 개념이라는 것은 타로가 펼쳐졌을 때 이렇게 바로 나온 카드가 있을 테고 또 거꾸로 나온 카드가 있을 텐데 이것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과연 해석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걸 갖다가 처음에 애초에 타로 카드 의미 그대로를 갖다가 그대로 반영할 것인가 아니면 거꾸로기 때문에 어떤 다른 식으로의 해석, 반대로의 해석이라든지 아니면 변형된 어떤 그런 해석으로 바라볼 것인가. 그래서 그 당시에 에틸라 카드에서 정력 개념을 갖다가 이야기한 거는 그야말로 좀 파격적인 어떤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뒤로 지나가면서 또 한 사람이 나왔는데 레비, 자, 엘리파스 레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분이야말로 타로 카드의 어떤 그런 개념을 갖다가 이렇게 재정립, 특히 카발라 이론을 타로 카드에 접목을 시켜 들어간 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카발라라는 것은 그 유대교 신비주의 어떤 그런 개념들, 이념들, 그래서 실제로 세상 돌아가는 이치, 우주가 돌아가는 이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이념적으로 전면해 온 어떤 그러한 이론들인데 요걸 갖다 타로 카드에 접목을 시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타로 카드라는 게 역사적으로 지나오면서 애초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타로 카드 고유의 어떤 그런 의미하고 역사적으로 진행되어 오면서 중간중간에 그 프랑스에 있던 그 오컬티스트들 그때 어떤 그런 역학하고 어떤 그런 신비주의 어떤 사상에 젖어 있던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또는 뒤에 돌아오면서 레비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이론들을 갖다가 타로 카드에 막 이렇게 접목을 갖다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타로 카드는 어떤 중간중간 역사적으로 지내오면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 이론이 접목되어 있는 어떤 그런 종합적인 타로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레비 이후에 들어오면서 타로 카드에 또 역사적인 어떤 그런 인물들, 집단이 하나 나타나게 됐는데, 죄송합니다. 자, 골든단. 자, 황금 새벽해라고도 하고, 골든단, 이라는 어떤 그런 그 비밀 조직이라면 좀 그렇고, 어떤 그 마수라는 어떤 단체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 타로 카드의 어떤 개념들을 갖다가 재정립하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타로의 거의 한 95% 이상의 어떤 그런 개념들을 확실하게 정립을 갖다 시켰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그 전에 레비가 정립되었던 카발라 이론의 접목 그리고 이 카발라를 갖다가 카발라 텍스트를 갖다 만들었는데 창조이스라고 그래가지고 카발리즘에 대한 어떤 그런 이론들의 어떤 재정립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또 이런 걸 통해가지고 타로 카드에 접목시키면서 또 추가적으로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황도 12궁 그리고 그 사원소 지수화풍이죠. 그리고 그 행성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이론들을 갖다 거의
정립해가지고 타로 카드에 완전하게 녹아 들어가게 이렇게 해준 집단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타로 카드에는 거의 어떤 역사적인 어떤 그런 사건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 뒤로 넘어가면서 1909년 이때 아서 에드워드 아서 에드워드 웨이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그 파멜라 콜만 스미스라는 어떤 여자의 그 디자이너죠. 그 여자와의 어떤 그런 합작품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라이더 웨이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라이더 웨이트는 지금 20세기, 21세기 넘어오면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보편화되고 많이 사용하는 그런 카드들 중에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뒤에 이 라이더 웨이트 뒤에 나온 게 바로 유니버셜 웨이트인데 결국 라이더 웨이트와 유니버셜 웨이트는 같은 계열이에요. 그래서 라이더 웨이트에다가 좀 더 채색을 가미하고 한 게 바로 유니버셜 웨이트입니다. 그래서 결국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그게 바로 라이더 웨이트 그리고 유니버설 웨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왜 제가 이런 역사적인 걸 갖다가 사실은 조금 어설프게나마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냐면 보통 그 타로 카드들을 갖다가 접하면서 아까 초도부에 말씀드렸다시피 가볍고 어떤 그런 오락적인 어떤 그런 요소들로 많이 접근이 되는데 실제로 타로 카드도 체계가 있고 그리고 역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학문적인 어떤 그런 틀 속에서 어떤 깊숙이 있는 어떤 의미들을 갖다가 찾아내는 어떤 그런 체계 있는 학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이런 역사를 갖다가 말씀을 한번 드려봤어요. 자, 그럼 타로 카드가 도대체 얼마나 적중률이 되는가? 아까 선생님이 질문하셨죠. 얼마나 그럼 타로 카드가 맞아 들어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그 전에 앞서가지고 점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점. 타로 카드도 일종의 점의 일종이죠. 이 타로 카드를 갖다가 어떤 그런 근거, 타로 카드가 타당하다라는 어떤 그런 근거를 갖다가 제시하는 뭐 이렇게 이론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적어 볼게요. 자, 홀로그램 이론. 이게 뭐냐면, 우주에 넓게 퍼져 있는 어떤 거대한 어떤 그런 어떤 에너지, 돌아가는 이치, 이런 것들을 내 자신의 어떤 심연, 가장 깊숙이 있는 어떤 그런 심연으로 들어가서 본다면 그 우주의 이치들을 간파할 수 있다, 볼 수 있다. 이러한 어떤 접근으로 해가지고 만드는 게 바로 홀로그램 이론이에요. 그리고 유사성 이론. 이거는, 자, 보시면, 운명이 어느 정도 이렇게 결정이 됐다고 가정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현재에 있고, 미래에 있는 어떠한 상황들을 미리 땡겨와가지고 내가 보는 거. 이걸 유사성 이론이라고 해요. 동조성 이론.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가끔씩 들으셨죠? 상둥이들. 어릴 때 헤어졌는데, 다른 지방에서 살았는데 거의 유사한 형태로의 삶을 갖다 살고 있다. 그러니까 부부라든지 이렇게 배우자라든지 아니면 직장이라든지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성향이라든지 해서 동조성 이론이라는 것은 내하고 연관되어 있는 연관되어 있지 않는 듯한
어떠한 그런 지역이라든지 대인관계라든지 이런 속에서 살면서도 불구하고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연관성을 지닌다라는 게 바로 동조성 이론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 초감각적 지각 능력. 개개인한테 내재되어 있는 어떤 그런 초감각적인 지각 능력, 이런 능력을 갖다가 끌어올리는 작업이 바로 이렇게 점을 치는 그 작업이에요. 자, 여기서 종교가 불교이신 분 계세요? 아레아식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네. 그 유식송에 보면 팔식에 아레아식이라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개념하고는 조금 틀려요. 근데 자 보시면 이 제가 있고 우리 박사님 계시고 또 다른 분들 이렇게 계신다. 그러면 실제로 살면서 저하고 박 선생님하고의 어떤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게 다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내면을 갖다가 실제로 간파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심연으로 들어가면 마음속 깊숙이 무의식의 세계로 들어가면 자, 우리가 공유하는 집단 무의식의 세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공간으로 들어가면 제가 박 선생님의 생각, 또 박 선생님의 어떤 미래, 또 다른 선생님의 어떤 상황들을 갖다가 제가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똑같은 말은 아니에요. 아레야식. 그야말로 불교식으로는 경지. 그래서 우리의 이 집단 무의식으로 들어가서 이러한 초감각적인 지각 능력으로 해가지고 끄집어 올려서 표현한 게 바로 타로 카드가 될 수가 있고, 또 하다못해 지나가다가 널브러져 있는 쓰레기들이 될 수가 있고, 육효가 될 수가 있고, 주역이 될 수가 있고. 자, 그래서 점이라는 거는 인간적인 한계가 있을 뿐이지 결국 어느 정도 능력이 되어 있는, 이렇게 수양이 되어 있는 사람이 집중해서 한 사안에 대해서 점을 친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100%라고 봐요. 100%. 자, 그럼 실제로 100% 되느냐? 100%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사람의 한계예요, 한계. 인간의 한계. 일단 내 자신이 이렇게 불안정한 동물이고, 그리고 실제로 어떤 집중력이라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집단 무의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근데 이 집단 무의식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 띠가 있어요. 이걸 갖다 우리가 그쪽으로 자유롭게 왕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것들이 바로 상식, 교육, 욕심. 그러면 점 보는 사람은 최소한 일단은 수련을 통해서든 아니면 집중을 통해서든 이러한 상식이라든지 어떤 개인적인 욕심, 사심을 갖다 깨버려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어떻다? 점에 좀 더 적중률을 갖다 높일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점은 근본적으로 100%다. 하지만 인간이라는 한계 때문에 100%라는 건 될 수가 없다. 다만 얼마나 집중하고 그 사안에 대해서 애절하고 사심을 버리느냐에 대해서 100%에 가까이 간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타로 경험하면서 사실은 소름 돋는 어떤 그런 현상들을 갖다 많이 느꼈단 말이에요. 그만큼 적중한다. 이건 확실하게 제가 보장하고, 그리고 머지않아 느끼실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타로 카드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어떤 그런 타로의 개념들을 파악하시고 유추해내는 어떤 그런 정도의 능력까지만 간다면 적중률
아마 여러분들도 역시 소름 끼치실 겁니다. 제가 그거는 확실하게 보장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근데 적중률 하니까 또 뭐 장사로 나온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일단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적중률 그건 제가 확실하게 보장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과연 이게 우린 술사니까 저도 술사거든요. 술사니까 얼마만큼 어떤 그런 장기적으로 내가 사용할 수 있을까? 쉽게 말해가지고 뭐 카페를 내가 하나 열었다든지 아니면 뭐 노상에 가서 내가 상담을 갖다가 한다 하더라도 당장 한 1, 2년 안에 어떤 유행처럼 그냥 쉽게 꺼져버린다면 조금 아쉬움이 많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역사를 말씀드렸던 것도 그만한 어떤 긴 세월 동안에 그 타로라는 게 죽지 않고 살아왔다라는 것은 그만한 생명력이 있어요. 자, 생명력에는 뭐가 뒷받침되겠어요? 적중률. 적중률이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적중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어떤 유행에 의해 가지고 빨리 이렇게 끝나버리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측면에서도 저는 확실하게 길게 갈 수 있는 술사로서의 어떤 그런 도구? 도구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아무튼 학문. 그래서 저는 타로를 학문으로 접근해요. 자, 세 번째. 돈이 좀 되겠는가?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술사의 입장으로서는 가지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미 요거 해가지고 돈 좀 벌어야 되겠다? 라는 그 마인드 자체가 이미 사심이 개입된 거기 때문에 점 안 맞아요, 그렇게 되면. 자, 그렇지만 일단은 제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가볍게 한번 터치를 갖다 해드린다면 다른 방술류들보다는 돈이 조금 더 돼요. 자, 왜 그런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그 젊은이들을 갖다 공략해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20대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이거는 개인의 어떤 그런 의심스러운 점, 미래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한번 여기서 해답을 얻고자 하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오락적인 요소가 강해요. 거의 오락 문화로서 충분히 자리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어떤 그런 돈이 되는 측면, 이렇게 큰 돈을 번다기보다는 내 먹고 사는 측면, 이거 해가 공부하면서 책 사고 밥 등도 먹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측면은 된다. 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이 타로 카드라는 게 기본적으로 젊은이들한테 어필되다 보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거부감. 이렇게 조금 떨어져요. 없어요. 그게. 전혀 없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른 사업 아이템으로도 접목시켜서 실제로 제한테 배우신 분들 중에서는 커피숍을 하는데 물론 지금 사주 카페라는 어떤 그러한 그 공간들도 있긴 하지만 사주 카페가 아니고 뭐 레스토랑이든지 바라든지 커피숍에서 사장인 자기가 직접 손님들한테 그냥 돈 받고 하는 게 아니라 무료로 그게 굉장히 손님들한테 어필이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일적인 측면으로 충분히 또 접목이 가능한 것이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좀 조심스러워요. 이렇게 학적인 측면, 어떤 점을 갖다 논하는 측면에서 시간에서 이러한 어떤 현실적인 문제를 논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조심스럽지만 어쨌든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오신 분들도 있으시고 이제 멀리서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타로 카드 저거 해 말어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제 장담하건대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시면
자, 지금 다른 뭐 사주라든지 다른 뭐 자미두수라든지 다른 학문을 갖다가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저도 맨 처음에는 이런 부분부터 먼저 접근을 갖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타로 카드, 이 점의 세계를 갖다 접함으로써 기존에 있는 어떤 그런 그 학문들에 대한 어떤 사유 체계가 굉장히 넓어져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 타로 카드 하나만으로서의 어떤 가치도 충분히 한번 공부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학문이기는 하지만 제가 이렇게 그 말씀드리는 부분은 다른 것들과 어우러졌을 때 좀 더 그 가치가 극대화된다. 제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공부하시면 절대로 후회는 없으실 거다. 예. 자, 그 다음으로 타로 카드가 어떤 학문들하고 아까 전에 그 역사적인 설명을 갖다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 뭐 중간중간에 타로 카드에서 기존의 타로 카드에서 다른 어떤 그런 이념들, 사상들 이런 것들이 접목됐다라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타로 카드를 갖다 하시면서 좀 연관된 학문들 점성학. 자, 두 번째, 수비학. 세 번째, 색채학. 이거는 뭐 중요도 순서는 아니에요. 그냥 한번 제가 나열을 해본 거예요. 아까 카발리즘은 내가 유대고 신비주의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일단 등등 많아요. 그래서 타로를 갖다 공부하시면서 조금 한 접해봄으로써 학문의 깊이가 좀 더 깊어지는, 관련, 연관 학문입니다. 자, 그럼 그렇다고 해가지고 타로 공부하면서 이런 것들을 지금 다 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 한 가지만 공부하는데도 뭐,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자, 타로 카드에 이미 우리가 그 교과서로 나와 있는 그 설명서에는 이러한 학적인 측면이 다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좀 공부가 깊어지고 좀 더 내가 여기에 대해서 학적으로 좀 파고들어 보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접근을 갖다 좀 더 깊이 하시면 되겠죠. 예. 대신에 그 빠른 시간 내에 조금 성취를 갖다 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대략적인 부분만 한번 접해보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타로 카드의 어떤 설명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녹아 있습니다. 예. 자, 타로가요, 영어로 쓰면 타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 따로. 그래서, 자, 이집트에 보면, 타라는 말은 법률, 길,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기다 플러서 로라는 말은 왕. 그래서 뭐 왕의 길, 황제의 길, 왕의 뭐 법률,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어원에 대해서도 사실은 정확하지는 않아요. 어차피 그 기원에 대해서. 하지만 이러한 그 이집트 말에 유사한 말이 있다. 그래서 처음에 나와가지고 독일식 발음으로는 타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식 발음으로는
따로. 그 다음에 이탈리아식 발음으로는 따로 키, 따로 치. 그래서 혹시나 책을 펴보면서 이러한 유사 글들이 있다면 레나타로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 프랑스식의 발음인 이게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영어식으로 발음된 게 바로 타로 이렇게 불려집니다. 아주 보편적이죠. 지금 뭐 대체적으로 타로 일반인들은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갖다 하고 불려집니다. 이제 조금 긴장이 조금 풀리는 것 같네요. 근데 끝날라 하니까 긴장이 조금 풀리는. 아까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솔직히 제가 오늘 준비하면서 이렇게 솔직히 앞에 선다라는 게 좀 두려워요. 떨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솔직히 내가 지금 이야기한 게 막 중간에 빠뜨리고 막 이래가 사실은 막 왔다 갔다 했어요. 정리도 사실은 지금 안 된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기도 하고 그런 측면이 있는데 아무튼 막판에 조금 분위기를 좀 살려가지고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도대체 공부하는 방향, 그래서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하시면 어떤 식으로 공부를 갖다가 해 나갈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타로 공부하려니까 점성학도 공부해야 되고 색채학도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뭐 카발리즘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어떤 그런 것도 있고 이런 걸 갖다 다 공부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재 내에 그런 것들이 다 녹아 있고 그러면 첫 번째 접근되는 방식이 어떤 거냐면 카드 하나하나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 정리. 그래서 저하고 이렇게 수업하면서 자, 이 카드는 이런 의미입니다. 라는 어떤 그런 작업이 필요하겠죠. 각각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초보 단계에서는 공부를 갖다 해 나갈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은 일단 각각의 의미가 다 이렇게 어느 정도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정립이 되어 있다면 자, 스프레드라는 것은 카드를 까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의미를 통해 가지고 이제는 종합적인 사고. 그래서 한 장의 어떤 의미로서만 그 사안을 갖다가 설명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5장을 깔든 11장을 깔았다면 그 전체적인 흐름, 이 카드와의 어떤 연계성에서 오는 어떤 의미의 변화 이런 것들을 갖다 공부하시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해 나가는 방법은 스프레드 까는 방법이에요. 자, 세 번째 그러면 이래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거 말고 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스프레드를 하는데 다 이렇게 석 장을 뽑았어요. 자, 이걸 과거라고 그러고 현재라고 그러고 이거를 미래라고 합시다. 자, 이건 아주 단순한 스프레드예요. 복잡하게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그런 제 개인적인 경우는 10장이나 11장 정도 깔면서 이렇게 통변해 나가는 걸 갖다 제일 많이 쓰는데 일단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과거, 현재, 미래를 했는데 자, 각각의 의미를 갖다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안 좋은 카드 나왔고 여기는 좋은 카드 나왔고 여기 또다시 안 좋은 카드가 나왔다. 그러면 과거에는 안 좋았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좋네. 근데 미래는 또 안 좋게 되겠네. 라는 아주 초보적인 관점으로서의 흐름을 갖다 파악하는 거예요, 2번이. 그러면 3단계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자, 스토리를 짜야 돼요, 스토리를.
이 세 장이 나왔는데 그냥 단순하게 과거는 안 좋고 지금 좋고 나중에 또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줘 버리고 나면 실제로 그 술사로서의 어떤 그런 인기몰이 이거는 물 건너간 거죠. 그래서 이러한 카드를 놓고 과연 이 사람이 실제 삶에서 어떠한 스토리로 진행이 될 것인가, 그걸 갖다 여기서 할 거예요. 자, 마지막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술사로서 지켜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사심을 버리고 상대방, 즉 문점자가 진정으로 잘 되기를 갖다가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러한 마음조차도 사실은 조금 버리고 그야말로 어떤 중도의 어떤 심리 상태를 가지는 게 바로 술사로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마인드예요. 그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 진짜 잘 됐으면 하는, 요거 좀 맞춰가지고 돈 좀 벌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인드는 일단 버리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네 번째는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처세. 사실은 이 처세 부분이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도 사실은 이런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자신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요번에 사업을 갖다가 하나 시작하는데 다음 달에 오픈 하나 하는데 돈 좀 되겠습니까?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만약에 물었는데 딱 봤더니 결과 카드에 좋은 카드가 나왔어요. 하십시오. 했는데 이 사람이 그거 시작해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그 돈 때문에 그 동업자하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칼 맞고 죽어버렸어. 꼭 이거는 내가 극단적인 어떤 그런 사안을 갖다가 말씀을 드렸지만 꼭 그게 아니더라도 내가 방향을 갖다가 제시해 줬을 때 그 사람이 지금 당장에, 그러니까 가까운 미래의 어떤 상황만을 보고 어떤 처세를 갖다 일러준다면 그야말로 하급술사. 그래서 타로를 통해서도 이 사람의 어떤 그런 거시적인 어떤 안목으로 해가지고 접근해가지고 처세를 일러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굿으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하고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금방 공부하는 방법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타로 카드 완전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여러 번 들어보았지만 갈등하다가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선택은 여러분들의 자유이시지만 감히 제가 말씀드리면 타로 카드라는 거, 이걸 한번 접해봄으로써 여러분들한테 얻어지는 어떤 그런 파급 효과는 상당하다라는 걸 갖다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타로 카드의 적중률 직접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소름 끼칠 정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공부해 나가는 방법, 각각의 개념을 익혀서 깔고 종합해서 사유하면서 스토리를 갖다가 짜 나가고 최종적으로 처세까지 이르는 그러한 방법으로 저는 진행해 나갈 겁니다. 자, 한 40분 정도 여러분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 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서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다는 것 자체가 사실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좀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또다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모든 것을 갖다 다 일러드릴 수는 없겠지만 점을 또 타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어떤 식으로 접근해 나가야 된다라는 이런 방향 제시만큼은 제가 분명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또 같이 한번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질문 있습니까? 네, 교재하고 강의 기간 좀 말씀드립니다. 교재하고 강의 기간요?
일단은 제가 측정한 거는 이거예요. 그래서 기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각 카드의 의미를 갖다가 파악하는 시기를 2개월로 잡아요. 그러니까 8주죠, 8주. 주 1회라고 8주. 2개월로 잡고요. 그리고, 요 단계를 넘어서서 카드를 깔고, 그리고 그걸 갖다가 종합적으로 해석하는 거.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요까지예요. 그래서 요게 바로 1개월. 그래서 토탈 해가지고 3개월로 잡았어요. 3개월 정도 하시는 거는 이렇게 일단 기간적으로 그렇게 큰 무리가 없으실 것 같아요. 대신에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려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겠지만 또는 좀 더 간략하게 하면 또 이렇게 너무 덤성덤성해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적절한 시간이 아마 한 3개월 정도면은 이렇게 진행하는데 그렇게 이렇게 무리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3개월 정도로 했습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십니까? 교재요? 예. 요게 제가 옛날에 사가지고 아마 지금 그 표지는 아마 바뀌었을 거예요. 현재 표지는 지금 붉은색으로 되어 있어요. 표지는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붉은색으로 표지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일단 이 표지를 갖다가 보시는 것보다는 제가 한번 적어 드려 볼게요. 자, 출판사는 단거래입니다. 단거래. 그리고 여기가 지연이가 막스웰 밀러.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라이드 웨이트와 유니버셜 웨이트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데 그 중에서 저는 유니버셜 웨이트를 좀 더 선호해요. 그래서 웨이트 계열이라 가지고 기본적으로 라이드 웨이트하고 유니버셜 웨이트는 기본적인 구조가 비슷해요. 같아요. 그래서 이 카드는 유니버셜 웨이트 유니버설 웨이트 타로 카드라고 해요. 인터넷에서 아마 하시면 조금 사실 거예요.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예.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